유쾌상 개톡의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부대변인 강성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낙선거사 김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어제도 짧게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인사드리면요. 이렇게 연휴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마음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광고 듣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자,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교도소 특혜 논란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석신문에 출석해서 18분 동안 직접 발언까지 하면서 나섰지만 결국 보석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의적 보석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강조를 했었잖아요.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교도소 측에서는 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할 거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프다 그러면 또 특별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상의 이상이 있으면은요, 거기서 먼저 외부에 좀 검진 받아라, 진료 받아라, 치료 받아라,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진짜로 건강이 악화가 되면은 이게 대형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뭐 재판을 안 나간다, 뭐 조사를 못 받으러 간다, 이런 것들은 비겁한 변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약 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약을 건강보험에 의해서 약을 타먹는 분들이 그래요. 실제로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분들은 과연 구속 불가능 분들인가? 아니잖아요. 다 병원에서 구치소에서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 윤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혐의 재판은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3차례 연속 불출석인데 지난번에 나왔던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이고 딱 한 번인데 그것도 보석신문 때문에 그렇죠. 나왔던 건데 그때 김계리 변호사가 재판 출석이 어려운 이유로 식사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못하고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80년대 이제 감옥을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리얼하다 이거. 예. 출정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다가 검사가 부르거나 예. 재판장에 나갈 때 출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저희는 그땐 젊었을 때니까 그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출정하면 일단 새로운 밖을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출정 자체를 즐겨 해요. 네. 바깥 바람도 쐬는 거고 바깥 사람도 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제 출정을 지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몸 상태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 내란 재판 자체를 정치 재판으로 일관되게 접근하려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 그분 개인의 재판에 임하는 방식이니까 뭐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출정을 했을 때 만약에 출정을 거부해서 안 하다가도 한번 가게 되면 이번엔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보석 신청을 위해서 예. 이번에 그 특검 재판에 간 건데 갔을 때는 교도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평소에 먹는 식사 시간보다 만약 일찍 나가야 된다면 미리 주든가 아니면 늦게 온다면 그 받았던 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저 때의 경우로 네. 보면 그게 80년대니까 지금 아마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음식을 안 주거나 시간이 안 맞아서 거르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컵라면과 건빵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그래서 교도소 측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서 예. 제가 좀 탐문을 해봤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교정시설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6시 30분에서 7시에 식사를 한답니다. 근데 중앙지법에서 첫 번째 재판은 보통 10시 10분이랍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에서 9시 정도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출정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식사를 같이 거르거나 아니면 모두가 식사를 같이 했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식사를 거른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각자의 재판이 다 달라요. 증인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늦어지는 사람은 거기서 밥차가 와서 또 밥을 주고 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재판이 빨리 끝나면 또 같이 돌아가서 밥을 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했던 말은 사실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보석 신청한 것도 사실 보석이 병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병보석이 한 27% 정도 되거든요. 이 인용률이. 근데 목숨이 위태로워야 돼요. 아니면 혹시 고령이나 아니면은 뭐 임신을 했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석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게 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 전략상 좀 신청을 해본 것 같은데 또 거기 가서도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 재판장의 심기만 건드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계리 말씀하시죠. 먼저 김계리 변호사가 라면과 컵라면과 건빵을 얘기한 건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한 맥락은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 재판에 나오니라고, 재판에 잘 출석할 수 있게 밥 잘 먹을 수 있게 보석을 해달라는 주장의 맥락을 근거였죠. 썼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인의 말에 따르면 라면 덕후예요. 밥을 1,700원짜리거든요. 끼니당 원래 구치소에 주는 밥은 밥차가 다 가서 지금 강성필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다 네. 줘요. 근데 본인이 뭐 먹을래 하면 컵라면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호식품을 먹었다. 그렇죠. 생존식이 아니고 기호식이에요. 저 기내에서 컵라면 주문해서 먹듯이. 그렇죠. 특별시. 아니 네, 모 네. 항공사에서 처음에 기내에서 라면을 제공, 그 비즈니스석에만 라면을 줬거든요. 예. 그때 뭐 아주 다들 엄청 좋아했어요. 장 소장님. 제가 이거를 좀 형법을 찾아봤어요. 이게 만약에 아침 식사도 제대로 안 주고 점심도 그냥 라면 건빵 주고 이러면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형법을 찾아봤더니 형법 122조, 그다음 125조 여기 보면은 직무유기죄, 가혹행위죄, 상해죄, 폭행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교도소 측에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책임 있다. 물을 수 있대요. 예. 그럼 김계리가 당연히 물었겠죠. 왜 폭행죄까지 왜 들어가냐면 폭행죄예요? 굶기기만 해도 신체에다가 고통을 가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폭행죄다 이러는 거고, 민사소송도 할 수 있답니다. 국가 배상 책임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좋아하는 김계리 씨가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 다 문제 제기했을 거예요. 법적 조치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예. 경험에 출정 갔다가 재판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다 모여서 같은 호송차로 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그럼 자기 사방에 들어오면 늦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제 기억에는 저녁에 배식해준 그 저녁밥을 방 안에도 넣어놔요. 늦게 먹는 거지. 그게 예. 조금 좀 식고 좀 맛은 없죠. 하지만 거르는 그렇게는 경우는 못하죠. 없다. 네, 거르지는 않고 다 제공을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늦게 먹을 수는 있는데, 이 컵라면하고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제가 볼 때 아침도 아니고 저녁을 늦게 먹는 경우는 많아요. 갔다가 늦게 도착하니까. 근데 점심을 먹었다는 건 제가 볼 때 약간 나 밥맛 없으니까 자. 컵라면 먹자 뭐 이랬을 가능성도 맞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호식이에요. 오늘 생존식이 지금 아니고. 평론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탐문을 하시고 네. 그리고 법조항도 분석해 주시고 오늘 아주 생동감 넘칩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 감수를 경고한 상황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공판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아서 걸석 재판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지기현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달라고 하고 있는 이 특검의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을 피하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구인영장 발부를 계속 안 해줄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기현 재판장 지금까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탄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재판장 진행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계속 웃어가면서 뭐 청팀 홍팀 뭐 사회 보듯이. 근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본인이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룸사롱 접대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 쏟아지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특검에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신청할 건 신청해야 된다. 할 일은 해야 된다. 지기현 재판장이 받든 안 받든 신청을 해야지 그런 근거들이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근거들이 쌓여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강제 구인 몇 차례 시도했는데 무산이 계속 됐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구인영장 발부도 안 해주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걸석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구인장 발부하더라도 또 뭐 팬티 입고 저항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막 강제로 끌어내리라고 할 때 내 몸에 손대지 마 막 또 이런 식의 반응 보이게 되면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뭐 다 내 판단은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재판부가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치가 곤란하다, 강제구인이니까 곤란하다. 예. 말씀하신 대로 속옷으로 버티고 뭐 의자에서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 대신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거 동의를 피고인들이 증거 조사 때 이거 증거 난 동의 못 하겠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그걸 못 하는 건 불출석한 피고인의 책임이다라고 불이익을 얘기했는데 감수해라. 그 정도는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구금됐을 때 지금 각종 특혜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이게 내부적으로 교도관들이 뭔가 폭로를 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기미상궁 그리고 삼부제로 24시간 특별 수발을 들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근무 일지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안에서 기밀을 봤다 이건 경호처가 우린 이렇게 하겠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김성훈 차장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 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뭐 딱히 강화돼서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말이 이제 기미상궁이 있냐 이러니까 웃긴데 사실 1차 구속 기간에 헌재 탄핵 심판에 나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도시락을 시켜서 먹으면서 만약 그 비용들을 그 원래 이제 구치소에 주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사가 아니라 만약에 예산으로 그렇게 했다. 그럼 그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경호는 이해하는데 그거 아닌 특혜. 예를 들어 뭐 사동도 혼거방을 옆에도 좀 비워놨다. 뭐 경호에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7명이 팀 짜서 전담 경호를 하는데 전담 교도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어쨌든 중요 인물이긴 하니까 경호 대상이기도 하고 그냥 그 관리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주장처럼 내부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동 도우미 역할을 했다. 그랬다면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당시 구치소장의 태도 또 김성훈 차장의 입장 뭐 스탠스 여러 가지를 봐서 충분히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예. 현직 대통령 신부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경호가 법적으로 수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시 경호처는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완강히 저항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교도소로 이 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교도소 현장에 맞는 매뉴얼대로 만들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음식도 사전에 뭐 점검도 하고 옆에 동에다가 옆에 방에다가 또 경호원들도 배치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처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구속은 됐지만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인용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고 파면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탄핵 반대 여론이 그때도 만만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보면 이건 뭐 일부 경호원들의 과잉 충성 또 과잉 그 의전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있었던 경호처의 매뉴얼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경호 업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또 과거에 있었던 끄집어내서 또 악마화시키는 그런 식의 과도한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미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판단이 끝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걸 또 좀 잊을만 하면 끄집어내서 기미상궁이 어떻고 팬티바람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건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 자꾸 더 발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폭로가 나왔으니까 특혜냐 정상적인 뭐 경호 수준이냐 이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지금 근무 일지가 없다는 그 이유가 경호처에서 보완을 요청했다. 그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뭐 행정적 징계를 넘어서 사법적 처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당시에 누굽니까? 서울구치소장을 국감에 부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일정 부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호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제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호라는 게 말 그대로 안전의 문제인 거지 어떤 생활 속에서의 편의를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 개호 일지를 근무 일지를 이걸 다 기록을 해놓는 게 일단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경호를 하고 말고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 휴대폰도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뭐 변호인도 뭐 사동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동 안에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어쨌든 당시에 있었던 행적에 대해서 서울구치소장이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의심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그 전에 수원에 있었을 겁니다. 수원구치소. 근데 이분이 서울구치소로 오는데 승진을 아마 해서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분이 4급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럼 4급이 상급입니다. 네. 근데 상급을 점핑을 해가지고 고위직 나급, 즉 2급으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구치소로 왔고 또 승진을 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2급 중에 신참이잖아요. 근데 서울구치소는 고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것도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 없다고 교도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훈 성격으로 김현우 구치소장도 많은 혜택을 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과 절차를 한번 따져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 파면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교정 직원들 뭐 비공개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이런 사실이 폭로가 된 거잖아요. 거기 보면 뭐 좀 자극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심부름꾼, 사동 도우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발 들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좀 최소한의 예우가 아니냐. 이것이 어떠한 법과 규정에 어긋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배려고 뭐 특혜를 준 거긴 맞지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짜잘한 거 아니냐. 딴 거 큰 거를 가지고 좀 비판하십시오. 민주당은. 크게 근무일자 쓴 거. 감히 근무일자. 그거 국정감사에서 네. 증인 불러서 그래요. 나오면 따지면 될 것 같고. 또 사실 제소자들이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막 주말에도 막 다 이렇게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 과거에 법사위 해봤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정시설에 대한 민원이 뭐였냐면 왜 일반 재소자들은 평일에만 접견을 시키냐. 사실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주말에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편의를 봐줬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 감정도 좀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교도소 생활하면 주말이 제일 괴로워요. 네. 운동도 안 시켜, 아, 예. 빨래도 못하게, 샤워도 안 시켜, 네. 면회도 없어, 편지도 못 쓰게. 뭐예요, 그럼? 방 안에 공무원들이 쉬니까 그냥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말이 제일 괴롭죠. 주말에 이렇게 샤워도- 긴 연휴 기간은 더 죽어요. 맞습니다. 교수님 살아있는 증언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근데 안 아마 생각나요, 이게 몇십 년 생생하게. 전이라 지금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처우가 개선됐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감 증인으로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이 채택이 됐으니까 그때 민주당이 잘 따져서 물어봐 주시고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골석 재판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특검 검사들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올 블랙 차림으로 나타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이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내란 특검 측의 박억수 특검보가 뭐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법리적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정작 파견 검사들은 별도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쪽 해석이 맞을까요? 근데 검사들이 반발한 거죠. 근데 그것과 윤석열이 받고 있는 그러니까 검사들이 반발한 건 검찰청 해체, 그다음에 뭐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간다, 그리고 뭐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인 거죠. 근데 그것과 윤석열이 특검법에 의해서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바꾸는 건 전혀 별개죠. 그러니까 특검 검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도 검사인데 자 검찰청은 해체하고 수사기소 분리하고 수사도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특검은 특검법에서 이게 다는 게 법리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서로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 해체에 반대하는 거지 특검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변호사들은 특검법이 잘못했다라고 해석해서 주장하는 거죠.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검사들이 쉽게 말해서 아니 너희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 기소를 분리시켜 놓고서 우리 특검에게는 수사 기소 같이 하라는 거 아니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냐면 특별검사팀이잖아요. 말 그대로 특별한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게 구성이 됐다가 특별한 목적이 끝나고 나면 임무가 종료되면 이건 해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해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건데 이것을 같이 마치 엮어가지고 물 타듯이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지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뭔가를 좀 쟁취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좋습니다. 뭐 불만이 있으면 불만에 대해서 저는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는 근무 외 시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도 회사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무 끝나고 해야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방송 시간에 이런 얘기 하면 됩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인 공감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가지고 검찰청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생각은 검사 신분에서 특검법에 따른 활동이 끝나고 돌아갈 때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막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나 돌아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이름도 남아 있을라나 내 자리가 남아 있을라나. 근데 이게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기소를 같이 하게 돼 있는데 수사만 할 게 아니라 기소가 되면 공소 유지를 또 이 사람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2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이 계속 나가서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공소 유지를. 이게 상당히 길게 가요. 그러니까 신분의 불안정성하고 자기 그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였죠. 김건희 특검은 공동에 40명 가까이 공동 성명을 냈고 맞습니다. 입장문을 냈고 예. 이 내란 특검은 이제 재판정에서 검은색으로 옷을 좀 통일해서 입었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성명서 낸 것보다 훨씬 더는 그 나름대로 고려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못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검사도 생활형 검사고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직장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 속에서 그 정도 의사표시는 그 법사위에서 그러면 저기 여야 간에 서로 간에 그 PC에다가 그 팻말 붙여놓고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걸 뭐 지나치게 욕할 필요 없다. 다만 이 검사들의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이 앞으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됐지만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좀 감안해서 의견도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 편들기도 어려워요.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을 조지고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도 우리가 좀 대놓고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하셨던 김건희 특검에서 40명이 단체로 의견을 표명한 것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검찰청 해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실제 검사인 특검 검사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그들의 살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조직 개편을 냈을 때 물론 감안은 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우리 어떡하지? 그건 감안할 일이지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검사나 검찰이 왜 필요한가? 원래 존재 이유가 뭐였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앞서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검은 옷을 입고 항의 차원에서 의사표시하는 것과 40명 전원이 연명으로 입장문을 내서 근데 그 부분에서도 저도 눈에 띈 대목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해요. 수사는 철저히 하는 거죠. 무작정 빨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를 일단 듣고 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이 검찰 복귀 요청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뭐 요 정도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이문정 지검장의 이른바 검찰개혁 오적 발언에 대해서는 언행 유의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 장관의 이런 입장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장도 저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단 이제 이문정 검사장 외에도 사실 이제 당 안팎에서 사실 그 필요 없이 볼륨을 키우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문정 검사장의 발언을 쭉 들어보고 내용 들어보니까 저하고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 개혁 오적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저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발언이지? 그러니까 누가 좋아할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이 들고 무엇보다 이 검찰 개혁 오적에 대해서 인사를 하신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이 사실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그 이문정 검사장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본인이 그동안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많은 헌신을 한 것도 알고 정말로 잘 돼야 된다는 그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튼 얼마든지 물밑으로 공개적으로도 말하더라도 품격 있게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의 이게 검사들의 항명은 좀 어찌 보면 귀여운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뭐 일 안 해요, 막 우리 개혁에 반대해요. 이거 잘못됐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저 열심히 하고요. 빨리 복귀할게요. 돌려보내주세요. 뭐 이 정도인데 이문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검찰에 장악됐다. 검사들에게 장악됐다. 이런 표현 쓰고 검찰개혁 오적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건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선상에다가 놓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이잖아요. 우리 송파가 관내입니다. 조심하세요. 무섭긴 한데 조심하세요. 그래도 우리 일종의 지신이기 때문에 안 돼. 올바른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검사장 현직이에요. 현직 검사장이 이런 발언하는 건요. 이건 공무라든지 이 기강회의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문정 검사장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단호하게 조치를 안 하면 아까 말한 뭐 검은색 넥타이, 검은 상복 입고 나와서 귀엽게 의사표시하고 서명하는 걸 어떻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항명이라고 욕을 하겠어요. 국민들이 납득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문정 검사장은 당장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되고 이렇게 징계하지 않고 지금 검찰 오적이라고 부른 사람들 다 현직에 있는 자기 검찰 상관들 아닙니까? 아니 정말 모르겠어요. 검찰의 이런 그 분위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직 검사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검찰과 법무부 내에 공개적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오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치적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저는 이건 다른 데에 영이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검찰청 해체하고 뭐 정부조직 개정하면서 검찰개혁 하겠다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손못 대면 무슨 검찰개혁에 그 영이 서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듣고 약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고민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문정 검사장이 한 거는 검찰 내 법무부 어떤 상층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거잖아요. 검찰개혁 이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한 건데 참고로 저는 이문정 검사장의 주장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장 자체에는.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심우정 총장 또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뭐 한 거에 대해서 왜 현직 검사들이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따졌잖아요.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문정 검사장이 얘기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건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뭐 상식적이다. 볼 수 그렇죠. 있다. 예. 근데 그건 사법파동 통해서 대법원장 2번 물러난 적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내부 구성원들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나온 요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렇게 하고 싶으면 검사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망에서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검찰들 안에서도 이 검찰이 좀 이렇게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들이 의사를 집단적으로 모아서 표명하면 상관없죠. 근데 보통 그렇게 회의가 잡힐 때는 네. 몇 명들이 많은 분들이 계속 내부에서 각자 의견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사장이 직시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몇몇 검사들이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리긴 했습니다. 거기에 부장검사도 있었고. 근데 그렇지. 그게 너무 작았죠. 그러니까 작았기 때문에 더 커지진 않았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문정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의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 공개적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튀는 행동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튀긴 어쨌든 튀죠. 그건. 그럼요. 검찰 개혁 오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예. 국민들이 보기에 지지자들이 보기에 내부 분열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려운 검찰 개혁이라는 숙제의 동력이 좀 떨어질까봐 그래서 저는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말이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오적이다, 뭐 장악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칠다. 그러니까 말 자체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검사장급에서 그렇게까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건 정성호 장관이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말이야 저는 뭐 우리가 자꾸 윤석열 때 말 안 한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알겠습니다. 이문정 예. 검사가
검사장 되기 전에 검사 적격 심사 뭐 논란 있었잖아요. 검사장은 적격 심사 안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조용하시네. 그래서 왜 적격 심사를 했으면 이 정도는 걸러졌어야 된다 뭐 이 네,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우리 교수들도 예. 승진하면서 다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교수가 되면 이제 정년을 보장받고 그러는 건데 검사나 판사나 제가 볼 때 정기적인 그 통과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공직자들은 네. 기본적으로 네, 몇 년에 한 업무 번씩. 평가가 있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네. 부분이 다면 평가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이 평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하긴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라도 좀 한번 거르든지 좀 아무튼 분명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통 생각해요. 검찰 인사 징계위에서는 예 검찰 인사의 기준까지 이제 우리가 넘어갔는데 여당 이야기로 좀 주제를 아니, 넘어가 검찰청법 보겠습니다. 31조에 네. 검사장도 검사기 때문에 음. 이거는 다 적격 심사 대상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오늘 법찬 이게 바로바로. 법적으로 굉장히 아니, 저는- 근거를 촘촘하게 대주시네요. 아니, 근거 다 예.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소고발 당합니다. 아주 국가법령 저 살려드린 거예요. 정보센터. 이문정 검사장이고 네. 조치하면 어떡하려고. 맞아. 자, 알겠습니다. 여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종교단체 선거 개입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유착을 해서 내년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으로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녹음을 공개하면서 제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신도들의 실제 입당은 없었지만 해당 시 의원의 개인 일탈 정황이 맞다. 그래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원래 저런 일이 자주 있기도 하고 자주 없기도 한 일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당내 경선을 준비를 해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은 직능단체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저희 이번에 경선하는데 당원 가입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회장님 부탁드려요. 이런 수시로 해요. 수시로. 누구나 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당비 대납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뭉치로 좀 가져오세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당비 대납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고 김민석 뭐 찍어야 된다 지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득구 의원이 이게 짜깁기 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사자인 김경식 의원도 관련 의혹 전면 부인하고 진종호 의원 다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단 그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진종호 의원에게 이제 나는 의원직을 걸겠다. 김민석이 만약에 연루가 연루가 돼 있다면 그러니까 당신은 뭐 걸 거냐. 뭐 과거에 뭐 한동훈식인 거죠 이것도.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이 김경 시의원이 어쨌든 우리 팩트만 두고 보면 예. 밝혀진 것. 일단 1번 영등포 구청장을 준비했던 건 사실이다. 네. 2번 이 본인은 영등포구 출신이 아니라 강서구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기존 당원의 주소 변경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본인과 가까운 당원들을 영등포구로 조금 주소 변경을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저한테 물어봤다면 그냥 새로 만들라고 했을 텐데 왜 이런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게 제명 사유라는 겁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는 제명 사유는 아닌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제명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사실 이제 김경 시의원의 일탈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그럼 이 김경 시의원이 본인이 영등포 구청장도 준비하면서 또 김민석 총리에게도 잘 보이고 싶어서 저는 좀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김민석 총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출마할 거냐 아니면 뭐 당대표 나중에 출마할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뭐 강서구에 있던 뭐 무슨 구에 있던 그런 당원들 영등포구로 주소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영등포 구청장 나올 거 아니니까. 서울시장 출마하면 그냥 서울에 있는 당원이면 다 되는 거고 또 당대표면 전국에 있는 당원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김경 시의원이 저는 본인의 영등포 구청장 출마를 위해서 당원들의 주소를 변경하고 또 불법적으로 국회 앞에 있는 고깃집에 허위 주소를 이제 등록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경 시의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정황을 뭐 분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명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김경 시의원의 그 무리한 영등포구청장 욕심에 따라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당원 주소도 옮기고 또 뭐 당비 대납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관건은 김민석이죠. 김민석과의 연관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뭐 지금 강북구원 같은 경우는 자리를 걸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제 일부 언론에 지난 금년 6월이죠. 6월경에 김민석 당시 총리 후보자랑 김경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근처에서 밥 먹는 걸 봤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사가 이제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는 김민석과 김경의 실제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였는지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김민석 총리가 답을 해야 될 부분인지 김경 시의원이 말을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보도가 조금씩 나오니까 이게 단순히 김경의 개인 일탈을 넘어서서 김민석 총리의 내년 서울시장 경선을 대비한 전방위적인 준비가 착착 진행됐던 게 아닌가라는 식의 의혹을 떨쳐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김경 시의원은 명백히 잘못했죠. 지금은 탈당했지만 민주당 광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알았을까가 사실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보고되고 근데 앞서 6월에 밥 식사한 게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녹취는 8월 4일 녹취거든요. 그래서 뭐 6월 식사로 8월 4일 녹취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물론 김경시 의원도 상식적이지 않죠. 통일교 당원 모집 이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그 시국이거든요. 7월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예.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때 자 우리도 다른 종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 해서 좀 모아보자. 나도 사람이 좀 필요해라고 했을까? 그럼 그걸 김민석 총리가 알았을 거라고 하면 좀 더 개연성 있는 정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물론 김민석 총리는 아니라고 그러고 당연히 민주당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시켰을 거야라는 정황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또는 보고됐을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종교에 얘기해서 3,000명 당비 단합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된 다음에 김경시 의원이 제가 이 정도 모았습니다. 그 뒤에 보고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모이지를 못한 상태니까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아니 우리가 그 보통 당원 모일 때 당원 모아준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부탁 많이 하지만 당비 대납하면은 이건 민주당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요즘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당비 대납은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상대 후보가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 당내 경선 경쟁자가 알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조사 들어가면 당비 대납은 금방 드러나거든요. 네. 치명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비 대납은 하지가 않고, 하여튼 제가 전당대회를 하거나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저 준비해봤지만 당원을 추가적으로 입당시키려고 안 해요. 기존의 당원들의 편을 가져오려고 하지 새로 입당시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핵심이 김민석 총리 당사자의 지금 입장인 건데, 결국에는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상대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네요. 네. 별로 크게 뭐 문제가 불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그냥 하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뭐 김경 시의원의 일탈을 넘어서서 우리 한국 정치의 지금 고질병이죠. 경선이라고 하는 이 절차가 과연 어떤 식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선의 부작용 후유증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상당히 많이 지금 확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불법적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정치학자로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정치의 질서를 좀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 주제는요. 참 이 논란이 뭐 이렇게까지 확전을 거듭할까 생각했던 건데, 전 총무비서관이자 현 제1부속실장인 김현지 실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하냐 안 하냐 뭐 이걸 넘어서 개인 신상 정보 털기까지 가는 수준까지 왔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세간에서도 그렇고 뭐 그림자 실세니 만사 현통이니, 그리고 실제로 인사에 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느니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 어떻게 실제로 잘 친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는 미간 말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네, 실세는 맞네 그럼. 바로 인정해버리네. 아니, 만나본 적 없어요? 야, 제가 이렇게 당하다니. 감히 가까이 갈 수도 그러니까 없을 때잖아. 만나본 적이 없냐고. 이것 말증을 아니, 가까이 못 가면 예. 아니 왜냐하면 그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니 김현지 비서관 연배가 더 많죠. 실장. 네, 저보다 연배가 가만 많아요. 좀 계셔보세요. 일단 말씀 좀 들어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이었고 맞아요. 당 대표 할 때 무슨 정무 무슨 부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있다니까요. 만나본 적 없나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보좌관에도 왜- 뭐 왜요? 국가 그레이드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못 해요? 진짜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인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강 대변인. 강동준입니다. 강 대변인님께서 그래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김 실장이 어떤 인물인지 자꾸 이러니까 국감에 안 실체가 나온다는 거 무엇인지 아니에요. 그걸 좀 말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재명 변호사 할 때부터 시민 활동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이제 동지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다 숨길 것도 없고 일종의 우리가 그래서 성남 라인이라고 해서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가까웠던 분들이 성남시장부터 해서 경기도지사부터 해서 정말 변방의 장수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떤 숨은 공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김현지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뭘 잘못했다라고 좀 정확히 명확하게 좀 구체화시켜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물타기. 근데 보통의 지금 물타기야. 질문을 보면 네. 아니, 마치 가깝고 학력이나 출생이나 나이가 몇 살인지 이게 안 알려진 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분과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몇 살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대학교에 나온지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외에도 저희 민주당 구성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못 만났는데 다 알고 있군요. 근데 관심이 많구나. 근데 이분이 출마할 사람도 아닌데 예. 뭐 본인이 막 나서 제가 어디 나왔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김 실장이 바꿨어, 어떤 지금 인물인지 논점을. 이렇게 세간의 소문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인물인지에 대해서 일단 그런 궁금해서 인물이란 건 여쭸던 거.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인사에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영향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의혹을 좀 제가 여쭤봤던 문고리인 거고. 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은 의혹이니까. 아니 그래서 의혹이라고 한 것도 안 돼요. 아니 무슨 아니, 자, 첫 번째 그러면 최측근이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했느냐? 네. 제가 알기로 총무 비서관이면 상급 이하 인사에는 그렇지. 저는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상.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국회 국정감사에 다 나왔던 총무비서관으로서의 그 증인 요청에 왜 민주당이 그러니까. 득달같이 꽁꽁 감싸고 막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이 문제점을 그거. 얘기하셔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의혹을 뭐 제기하는 게 그 아니에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제가 필요는 오해를 샀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문진석 원내 부대표 이분 같은 경우는 뻔히 나오게 되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과거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이 어쨌니 저쨌냐 정치적인 걸 물어볼 것 같으니까 정쟁으로 갈 것 같아서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에 부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커져버리니까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제는 부속실장이 내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고 그런데 우상호 수석도 100%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정감사에 나온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한정혜 정책위의장이나 박지원 의원도 말을 했는데 안 나오면 그러면 그때 이제 지적을 할 문제지 이건 논란이 끝났다고 이게 봐요. 문제가 약간 그 전 얘기잖아요. 왜 빼려고 그랬냐. 소통이 좀 그게 문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같아요. 제가 아, 소통이 들어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원내랑 예. 대통령실랑 소통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올 건데 그리고 이번 인사했잖아요.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이 가고 그다음에 김현지 비서관은 부속실장으로 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반 전부터 이미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100일 정도 돼서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면 원래 거기가 둘 다 맞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로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다음부터는 제 추정인데 혹시 이제 문진석 원내수석이 그런 인사 관련 내용을 알고 그걸 또 얘기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막으려고 했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게 들고 실장님이 조금 좀 거시기해요 지금. 왜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비위 사실이나 네. 뭐 업무상 문제가 드러난 게 전혀 없는데 네. 왜 애초에 국감 증인을 그렇죠. 채택할 때부터 문제니까.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던 그럼요. 것을 그냥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거기서 왜 민주당이 실책한 것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맞아요. 거고 맞아요. 맞아요. 민주당이 실책인데 인사를 예상하고
어차피 안 나올 건데서 대충 이렇게 허니문 6개월 관련돼 뭘 또 나와 이러다가 문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하면 이제 종합국감하고 그다음에 결산도 하는데 2번 정도는 있는데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인데 한 번은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대통령실 입장은 한 번은 나올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너무 세게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해서 막 방어하다가 이슈가 확 돼버렸고 그러니까 그 뒤로는 김현지 비서관이 너무 뭐 이상한 억측도 나오고 너무 커지니까 되게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게 이제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설득하고 있답니다. 대통령실하고 원내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과잉 방어 행동. 잘못됐죠. 사실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총무비서관은 그냥 관행대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국민의힘에서 운영위에 불렀다고 그래서 뭐 총무비서관 불러내서 뭐 질문했겠어요? 한두 명 했겠지. 질문은 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뭐 꼬리가 없는데 뭐 할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불러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막 정치 공세를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따질 게 많은데 뭐. 그러니까 저는 지레 겁을 먹고 한 건데 그 논리가 너무 옹졸한, 너무 상상 이상이야. 아까 말한 허니문 이야기를 하지 않나? 아니 비서실장이 대신 답할 텐데 뭘? 그럼 총무비서관보다 비서실장이 무슨 총무비서관 대행처럼 느껴지잖아요. 대리인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민주당의 지나친 과잉 방어가 이게 뭐지? 그럼 딱 저는 의심드는 게 두 가지였어요. 김현지 비서관이 직접 문진석한테 전화했던가. 그렇죠. 아니면 대통령이 이래저래 통로를 통해서 분위기를 이야기했던가. 그거 보면 말고 설명이 안 되잖아. 그건 아닌 이런 것 오바를 할 같고. 리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사실 알아서 이제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알아서 김현지 했다? 비서관 불출석 문제로 사실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총무비서관이 왜 안 나오냐 안 좋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우상호 수석이 100% 출석할 거다 얘기도 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뉴스룸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부르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책은 민주당이 애초에 잘못한 거고 해결책은 원내에서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운영위에서 왜 이렇게까지 오바를 잘못했겠냐. 아니 그러니까 예. 저도 말하면 안 돼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미흡했던 건 있던 것 네.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라도 무조건 나가야 된다. 왜 그렇죠. 나가면 뭐 우리 이제 김근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워낙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 안 하실 거지만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와서 뭐 대장동이 어쨌네 저쨌네 뭐 백현동이 이렇고 저렇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핍박받는 김현지 실장의 모습이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굳이 우리가 정치 득실로 따진다고 하면 나쁜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의에 불타 있다. 꼭 나오길 김현지 바랍니다. 실장이. 이제 연휴 끝나면 13일부터 국정감사 하는데 이제 무조건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국회에서 합의해야지 증인 요청 해야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 뭐 그 과정을 다 민주당이 포함해서 저는 우상호 수석이 100% 정리했다. 네, 그리고 한정의 그 정책의장도 나온다. 안 나오면 11월 초에 네. 여기 정치 인사 다시 한번 나와서 여러 가지 사과하세요. 해명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좀 안 나오길 나온다고 바랍니다. 했으니까 그때 그래야 제가 가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광고 가시죠. 네, 육개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장성철, 김근식, 강성필, 박성태 네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